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는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에도 다양한 국방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소식 중에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3일 한빛부대 14진 장병들의 출국을 격려하는 환송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남 총장은 장병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임을 명심하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뒤 무사히 귀환하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빛부대 14진은 남수단의 재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17일에 출국했는데요. 현재 14진은 대한의 한빛을 남수단의 한빛으로 라는 자신들의 구호처럼 남수단의 주요 보급로와 사회 기반시설 복구 등을 통해 현재 남수단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바다사나이 해군병 1,053명이 탄생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지난 13일 676기 해군병 수료식이 열렸는데요. 지난 7월 5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입영한 해군병 676기는 6주의 양성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진정한 바다사나이로 거듭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은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교육사령부가 현장을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이날 수료한 해군병 676기 1,053명은 해군교육사령부 예하학교에서 각자의 특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뒤 해상과 육상부대에 배치돼 조국해양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봉오동 청산리 대첩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립군 최초의 승리, 봉오동 전투를 이끈 지 101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전쟁 영웅이 복귀한 건데요.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국민추모제를 운영해 홍범도 장군의 조국 독립을 향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 주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입니다. 지금 서방 세력들과 시민들의 대탈출이 이어지면서 아프간 내부는 혼란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요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당연히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한 맛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프간 통한의 20년입니다. 지금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역사도 궁금한데, 자, 조 의원님, 어떤 내용들이 있었길래 이런 통한의 20년 역사라는 주제까지 나왔을까요? 네,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죠. 기원전 페르시아 제국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부터 13세기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 16세기 무굴 제국의 바브르 대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제국의 반열에 올랐던 역사가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는 대영 제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3차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정복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정복을 꿈꾼 제국들이라면 모두가 탐낸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1차 대전 후 대영 제국의 세락으로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립한 아프가니스탄은 초기 자립을 지원한 소련의 영향력 아래 다시 놓이고 말죠. 1973년 쿠데타로 왕정이 친소련 공화정으로 변모합니다. 또 1978년에 급진파에 의한 쿠데타로 온건파가 숙청되고 국민들의 반발로 좌초될 위험에 처하자 이듬해 소련은 친소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이후 약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다가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자립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이 줄곧 내전을 반복하게 되는 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탈레반 얘기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단체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 1994년에 네. 이슬람 국가 건설을 기치로 파슌툰존 거주 지역에서 이 탈레반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아프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보시면 이런 이슬람 원리주의를 가리키는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탈레반은 여기서 이제 그 신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후 이제 이런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요. 특히 탈레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렇죠. 사실 많이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샤리아법, 종교법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가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 부분도 있는데 이걸 계기로 탈레반 정권이 사실 좀 큰 변화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2001년 9.11 테러로 탈레반이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의 지원국으로 지목되죠. 네. 연합군에 의해서 축출되긴 하지만 정권을 재탈하기 위한 무장 활동을 벌이면서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은 항구적 내전 상태에 놓이게 되죠.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9.11 테러의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처단한 사실은 잘 아실 네.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서둘러 평화협정을 맺고 철군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2013년 카타르에서 미국과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진행합니다. 근데 또 이 협상에서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게 아프간 정부는 또 협상에서 배제가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네. 협상에서 아프가니스탄 신정부가 배제되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까지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죠. 그러다 2015년에 미군 철수 직후 1975년 사이공처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질까 우려한 오바마 대통령은 철군을 보류합니다. 지난해 카타르 도하 합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니다. 올 초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감축을 9월 11일까지 완료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군이 사실상 바로 아프간에서 철수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다시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했다는 점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맛에서 이어갑니다. 그런 사실이 이렇게 철수를 하기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선언한 배경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본격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2011년 5월 1일에 작전명 이제 넵튠 스피어, 즉 넵튠의 창 작전을 통해서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9.11 테러의 주범 빈 라덴을 사살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테러의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2017년 8월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철수 시한을 정한과 동시에 새로운 대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철수의 여지를 계속 이제 남겨두기 시작한 거였죠. 자, 그런데 이후에 양측 간 평화협상이 논의되면서 또 사실 또 다른 국면이 이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2018년 7월 앨리스 웰러 미 국무부 남중아시아 부차관보가 네. 카타르에서 이제 극비리의 탈레반과 이제 회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엄밀히 따져보면 탈레반과 미국과의 관계가 9.11 테러가 아니었더라면은 네. 뭐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또 철군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내걸게 되죠. 그런 대표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외국 주둔군을 미국은 모두 철수를 하겠다. 그리고 네. 탈레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9.11 테러의 주범이었던 알카에다를 어떻게 보면 그렇죠. 탈레반이 보호를 하면서 아프간 네. 침공이 했는데 탈레반도 일단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는 그런 거를 안 하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보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평화 회담을 또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었으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간 철군을 뭐 결정을 거의 그렇죠. 하게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사실상 뭐 미군이 자연스럽게 이제 서서히 발을 띄게 되면서 뭐 지금과 같이 이제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하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이 꼭 원했던 방향인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를테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프간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건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 궁금합니다. 20년간 많은 비용과 희생을 들였지만 결국은 미국은 직접 축출한 테러리즘 지원 세력에 다시 아프간을 넘겨준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바이든이 아프간 철군을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이 아프간에서 임무는 아프간의 국가 건설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명분은 이미 다 완성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신속한 철군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카불 함락까지 양측 간 주요 전투도 한번 또 살펴보고 싶거든요. 사실 뭐 여기에 또 문제점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우선 그 헤라트 함락이 이제 결정적이었는데요. 네. 이란으로 가는 이런 관문으로 불리는 곳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로부터 인도와 이란 간의 이제 교통로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라트라는 곳도 굉장히 그 유명한 이스마일 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지도자가 네. 전반적으로 이 헤라트를 이끌어 나갔는데 이 헤라트의 사자로 불리는 이 이스마일 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도 싸웠던 그 무자헤딘으로 싸웠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전사이기도 했는데요. 이곳을 이제 탈레반이 공격을 하자 적극적으로 이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제 공격을 통해서 탈레반 455명을 사살하고 현장 지휘관을 포함해서 총 56명을 이제 체포를 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미군이 공습까지 지원을 하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전과를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네. 탈레반을 무려 7,000명 가까운 병력을 잃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프간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 그렇죠. 탈레반을 이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들이 있었는데 또 정부군과 이스마일 군번 측이 반격에 나서서 이런 주요한 교차로와 공항을 탈환하면서 공세까지 이렇게 펼쳤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뭐 여기에 탈레반의 반격이라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예, 현지 시각으로 8월 12일 탈레반이 이 헤라트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 헤라트의 정부군 수뇌부가 이 주변에 있던 살마댐을 실찰하러 갔는데 내부에 잠입해 있던 탈레반의 포위를 당해서 항복을 했고 그대로 탈레반에 이제 전향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마일 칸의 반격 작전을 해야 하니 동부 전선으로 이렇게 오라고 일종의 이제 기만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마일 칸이 이 동부 전선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탈레반에게 포위가 되었고 같이 간 정부군은 그대로 탈레반의 뇌물을 받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마일 칸도 뭐 이제 이 탈레반에 동조를 그렇죠.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사실상 이 헤라트 지역이 자연스럽게 이제 탈레반에 의해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전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아프간 사태를 미군의 월남 패망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운맛으로 만나봅니다. 자, 이번 시민들의 아프간 탈출을 보면서 월남 패망 데자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아프간 내부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라는 거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주 그런 비교를 당하고 있죠. 75년에도 사이공 탈출을 위해서 월남민들이 구조 헬기를 기다리거나 그리고 작은 보트 하나에 의지해서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보트피플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아프간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이륙하는 비행기에 매달리고 국경으로 떼지어 나가는 그런 난민들이 보도되었죠. 사실 월남 패망 때보다 이번 아프간 사태가 더 급격히 진행된 감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은 1973년 3월에 미군이 철수하고 2년 1개월이 지나서 사이공이 월맹에 함락됐거든요. 이번 아프간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지 단 3일 만에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죠. 자, 그럼 두 몰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이공의 몰락과 아프가니스탄의 몰락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같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 봐도 이제 배치 병력과 사상자, 전비 등에서 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전쟁의 전개 양상과 미 국내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모습 등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 아프간군을 정예와 현대화 건설을 자신들은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모래성이 없어지듯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이 남베트남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년 동안 정도 네. 버텨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도 사실 여기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아프간군이나 남베트남군 모두 이제 미국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장비라던가. 네. 근데 이 베트남전도 마지막에 남베트남군이 스스로 이 북베트남군을 막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은 무기는 많았지만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 비엘탄의 부족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탄약이나 여러 가지 지원 물자들이 점점점 고갈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투 수행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사이공이 함락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됐는데 네. 아프간군도 사실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미국이 무지막지한 지원으로 그야말로 여유롭고 풍족한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미군이 떠난 상황에서는 그러한 지원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아프간군도 결국에는 전투 수행 의지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항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가 성명을 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EU 여러 국가들도 사실상 난민 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관되게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아프간의 적대를 즉각 중단하고 통합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나토와 유럽연합 탈레반의 무력 사용을 경고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고요. 유럽연합의 경우는 이제 시리아 난민 문제로 회원국들과 갈등이 이미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이번 아프간 상황에 이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그런 계기가 되고 있죠. 이미 올해 40만 명이 아프간을 떠난 것으로 이제 보도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 열흘 동안에 하루에 3만 명씩 아프간을 떠나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고 이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 중 이제 코소보나 알바니아 정도만 난민 수용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고, 오스트리아나 헝가리처럼 그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아프간 사태가 사실 아프간보다도 유럽연합의 미래를 먼저 가르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다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기사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시가지 전투 기술의 최강 부대를 만나보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말씀 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왔습니다. 조 기자, 시가지 전투 기술의 최강 부대를 만나본다.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국방뉴스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네. 육군 52사단에서 개최한 시가지 전투기술 최강중대 선발 경연대회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비밀 수첩 23번째 장이죠. 그렇죠. 23번째 장까지 왔고 대회 명칭부터 상당히 좀 깁니다. 네, 길죠.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비밀 수첩 23번째 장 취재한 내용을 육하 원칙으로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육군 52사단 예하 30개의 보병 중대가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지난 8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대회가 진행이 됐고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중대대항 시가지 전투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뭐 시가지 전투기술 숙달과 교육훈련 붐을 재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대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뭐 일단 육하 원칙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네. 저기 이제 육하 원칙에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장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현역 장병들이 이제 예비군 훈련장 가서 훈련을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현역들이 그렇죠. 왜 예비군 훈련장에 갔을까 뭐 이런 의문을 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네. 준비를 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육군 52사단이 어떤 부대인지 알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홍보원에 있기 전에 52사단에 그렇죠. 있었죠. 화살 부대 출신. 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육군 52사단은 서울 한강 이남에 있는 11개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서울 지역 예비 전력의 절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부대 임무가 예비군 관리에 또 진심이다 보니까 또 진행자분도 직접 체험을 해봤던 그렇죠. VR 영상 모의 사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번 대회가 진행됐던 최신 시가지 전투교장, 예비군 쌍방 교전 훈련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비군 훈련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부대가 가지고 있는 최신 장비를 활용해서 경연대회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훈련 효과도 높겠다 판단을 해서 예비군 훈련장 일부인 시가지 네. 전투교장에서 경연대회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제 시가지 교장이라고 하면 예비군들 보통 가면은 M16 소총을 활용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영상으로 봤을 때는 K2 소총에다가 장비를 이제 착용을 해서 마일지 장비를 착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했던 건데 네. 뭐 이게 장비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이 부대가? 네, 뭐 부대가 업그레이드가 됐다기보다는 제가 네.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예비군 훈련에도 이제 뭐 말씀대로 K2 소총이 사용이 그렇죠. 되면 좋겠지만 또 아무래도 예비군 치장 장비가 M16인 탓에 예비군들 훈련은 이제 M16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번 대회에서 장병이 들고 나온 총은 모두 개인 확인, 개인 소총입니다. 장병 개개인의 소총이고 이 개인 소총에 현역용 교전 훈련 장비인 마일지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을 펼친 건데 부대에서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실전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상급 부대에 협조를 한 장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예비군 훈련을 넘어서 뭐 군 고유의 임무인 현역 훈련에도 부대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름의 이제 훈련의 진심을 담아서 했다라고 네, 그렇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훈련 기간도 상당히 또 길었고 참여하는 부대도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훈련의 규모가 상당히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훈련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사단 예하 30개의 보병 중대가 출전을 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체 숙달과 본선 기간만 하더라도 2주간 이어졌는데 또 이게 또 2주라는 또 부대 운영을 그렇죠. 오로지 기우고. 훈련에만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공을 들인 훈련이다 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시가지를 구현한 야외 훈련장에서 지형 지물과 연막, 또 통신 장비를 활용한 명령 하달 등 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뭐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서 실전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또 통신 장비를 활용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결국 이제 통신 장비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또 궁금한 것 같거든요. 네. 또 저도 뭐 보면서 조금 되게 신기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특히 이제 통신 장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중대단이 또 소부대 통신 장비로 활용되는 그 PRC-96K가 또 사용이 됐습니다. 흔히 이게 뭐 P96K라고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또 여기에서는 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중대장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대 진지에서 무전기만, 그러니까 P96K 이 무전기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중대원들은 전투원으로 상대편과 이런 교전을 벌이게 되고 중대장은 통신 장비를 활용해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뭐 병력들의 시가지 전투 기술 숙달뿐만 아니라 중대장의 지휘 역량까지 확인하고 또 이를 승패에 반영하는 또 그런 훈련도 병행됐다. 또 이런 훈련이었습니다. 자,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네. 사실 일반적인 우리 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쯤에서 어디 뭐 가상에서 누가 올 거다. 그쵸. 뭐 진지 이렇게 점령해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데 다 구두로. 구두로 하는데 소리 중대장이 지르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전술훈련이라고 하는 게 장교들의 입장에서든 뭐 간부의 입장에서 부사관의 입장에서든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녹여져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까지 봐왔던 훈련과는 상당히 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네. 이를테면은 직접 싸우지 못하는 중대장. 네, 뒤에서 이제 명령만 하니까 중대장이 오히려 답답한 겁니다. 네, 그렇죠. 본인이 그 답답할 것 같은데 뭐 어려운 점도 궁금합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경기가 끝나고 네. 최강 중대로 선정된 중대장과 대화를 나눴는데 또 생각보다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부대 통신 장비인 이제 PRC-96K를 4대만 중대원들에게 분배를 하고 이제 작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지휘를 하면서
이제 중대원들과 실시간으로 현장을 제가 확인하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오로지 통신 장비에만 의존해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전장에 가셔야 되지 않고 중대원들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그런 좀 답답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던 게 그런 브리핑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것, 그게 이번에 우승을 하는데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대장 인터뷰에서 실제 전장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았고 뭐 이를테면 보고에만 의존하는 그런 답답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실제 전장에서도 이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잘 녹여 들어간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터뷰까지 받고 비밀수첩 마지막 준비한 내자로 말이에요. 뭡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자 이심전심입니다. 이심전심? 네, 그렇습니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이죠. 제가 현장을 취재하면서 보고 느낀 게 딱 이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중대장과 중대원 모두 마음이 맞고 서로 통해야만 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태강 중대를 포함한 모든 부대원들이 훈련에 임하는 마음가짐, 준비 등 모든 점들이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네, 모처럼 원래 원 부대였죠. 따지고 보면. 친정이죠. 네, 친정을 다녀온 조 기자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내자로까지 알차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장군의 귀환이라는 이름 아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바다 건너 이영만리에서 고국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한 주간 홍범도 장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홍 장군의 넋을 함께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와대는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적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삶이 국제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여겨짐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숙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되겠죠.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